우리나라 분들 잘 보셨는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할 때일 거고 네. 채권 시장은 그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향후 2년 동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미국의 이제 금리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나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 금리도 사실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또 영향을 직접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니 왜 자꾸 미국 얘기를 하지? 근데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풀렸고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의 메인 메카가 미국이고 미국의 정책에 대한 미국 금리에 대한 반응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금리 잘 보셨는데 근데 아까 제가 던지시 우리나라 얘기를 하나 던졌던 게 작년에 네. 미국 금리가 1.8에서 0.5까지 네. 130bp를 떨어뜨릴 때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는 연초에 1.7% 좀 안 됐다가 1.2%대 40bp 반도 못 뺐습니다.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제로까지 떨어졌으니 기준금리 인하폭만 해도 걔는 컸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1.25 기준금리에서 그것도 사실 무역 분쟁 내에서 최저 수준에서 0.5%까지 우리나라 75bp나 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장기금리가 왜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작년에 우리는 미국보다도 좀 자주 빠르게 재정 정책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추가 경정이라든지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경제 안정 쪽을 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작년에 마이너스 3% 성장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 성장. 우리나라가 우리가 선방했네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도 사실 되게 드문 편인데 네. 중국 경제 다음으로 IMF 충격이 제일 적었어요. 네. 그래서 역으로 또 주식 시장도 또 탄력이라든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상승률이 좋았죠. 환경 그런 부분이 좋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그래서 지금 역으로 지금 튀어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작년에 1.2% 저점을 찍고 나서 미국 금리 8월 달에 저점은 거의 동일하게 찍었어요. 근데 연말까지 올라갈 때는 거의 비슷한 속도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앞서서 오르던 국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중국 다음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네. 한국 금리가 먼저 좀 많이 올라온 듯 보였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 금리가 0.9%에서 시작해서 지금 1.40bp가 올라온 동안 우리나라 금리는 1.7%에서 지금 1.8% 훨씬 덜 오릅니다. 네.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작년에 덜 떨어졌으니까 네. 네. 오를 때도 덜 오른다. 어. 그것도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네. 제가 또 미국의 10년짜리 1.7%까지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번에 금리가 좋아져서 나중에 올리기 시작하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 10년 금리가 거기까지는 정상화해야겠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글쎄요. 우리나라는 한 지금 미국보다 0.5%인데. 미국보단 좀 높아야 되니까 우리는 한 2.5 정도? 2.5%?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2018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2.5%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가 1.75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보다 그때는 금리가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그때 또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게 맞느냐, 그 외자 유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랬었죠 그때. 근데 그때 미국 경제가 훨씬 우리보다 탄력이 좋았고 네. 체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우리는 약간 일본화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인데 지금 시장의 추정은 요즘에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신 고정을 받느냐 변동을 받느냐 고민 많이 하시고 그것도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금리 전문가라고. 근데 이 저는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한결같이 뭐 정부 정책의 사항에 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면 변동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물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변동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네, 최근에 어디서 연구한 걸 보니까 그동안은 항상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이 승자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겁니까? 근데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지금 0.5% 사상 0%대 기준금리를 받는데 우리나라가 네. 거의 제로금리 때를 받는데 여기서는 고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걸 동의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 6개월짜리 변동금리부 이자율하고 고정금리 이건 뭐 은행마다 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둘의 금리 차 스프레드가 얼마냐? 한 50bp 정도 납니다. 네. 은행에서 근데 그 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그 50bp 스프레드를 벌리는 예전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줄 때도 있었거든요. 고정금리를 좀 더 많이 정책 사항상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향후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들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고정금리를 지금 그렇게 스프레드를 적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게 은행들의 자산인데 지금 마켓 은행들이 그렇게 금리에도 녹이고 있지만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잘해봐야 한 50bp 아니면은 요번 앞전에 무역 분쟁 때 기록했던 네. 그 전에 저점이죠. 1.25 네. 75bp 정도 올리는 게
한 게 아니겠냐. 그러면 여전히 변동금리로 받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게 끝이라고 하면 그러면 또 그 다음은 거기서 올리고 나면 또 내려가겠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제일 합리적인 건 변동금리를 받는 게 맞는데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미국은 지금 뭐 1% 중반을 넘어서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낮았었죠. 네. 심지어는 뭐 최후적으로는 지금 2%도 넘어갈 수 있다. 2%도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 지금 안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는 금리 올라가는 강도나 속도는 훨씬 적을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도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 거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올해 1, 2월 달에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채권을 좀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산다고 봐야겠네요. 한국 채권 시장의 절대 금리에 대한 매력도를 높게 안 봤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미국 금리 급등하면서 다른 지역들 투자를 넓히면서 네. 한국 금리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또 제 추정입니다. 한국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민감도도 훨씬 낮고 네. 어느 절대 금리 수준 입장에서는 지금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고 단순히 차익 거래만 보고 들어오는 만기 짧은 쪽의 채권이 아니라 네. 중기 장기 채권들도 요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주는 걸 보면서 네. 한국이 갖고 있는 건전성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대외 금리보다는 앞으로도 올라가는 강도나 충격 제한적일 거고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17년 3.2%, 2018년에 2.8%, 무역 분쟁 직전에 반도체 호황으로 그렇게 호경기일 때 그때도 부동산 되게 민감했거든요. 네. 그때 2016년에 기준금리 1.25에서 두 해 동안 열심히 올린다고 올린 금리가 겨우 50bp에 불과했습니다. 1.75까지. 그러니까 이번 국면에도 코로나 극복하고 그때보다 절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를 좀 더 해야 된다고 해도 과연 저는 한 75bp 정도. 기준금리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1.25일 때 우리나라 10년 금리 고점이 1.8%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그보다 더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진 거긴 맞죠. 네. 근데 분명한 건 향후에 올라가는 속도나 강도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 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네, 전에 뭐 좀 이게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 기준금리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0.5%에서 1%까지만 가도 배로 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변동금리 받은 사람들은 네. 그 정도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이 100만 원 내다가 2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자 부담은 낼 수 있는데 대출금리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 수준이 2% 3%이기 때문에 2% 3%에서 50bp랑 0.5에서 1%랑 그 민감도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라든지 그런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이자 부담 뭐 이런 버퍼를 통해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이제 너무 낮았을 때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그럼 분명히 예전보다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까지 간다고 해서 한국 금융시장이 뭐 혹은 또 가계 대출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사실은 수위에 꼽는 가계 부채 부담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 투자한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네. 요즘 뭐 주식에 투자할 때 위험 분산 차원에서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많이들 얘기하니까 미국 국채 투자라든가 뭐 한국에서도 뭐 국채 투자 또는 회사채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뭐 이런 국채나 회사채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인가요? 일단은 진짜 채권 투자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딱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만 얘기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리테일에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부터 네.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시장은 이제 정말 이제 네. 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리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때 투자를 했다니까 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부터 유동성이 환수되기 시작하는 걸 걱정하잖아요. 지금도 네네. 마켓이. 근데 장기금리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미리 올라와 있었으니 아하. 이제부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유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얘가 올라와서 유동성 흡수하고 그러면 저 위험 자산들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그때부터 좀 보자라고 하면 장기 채권 금리는 이제 슬슬 이제 머물기 시작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환수가 좀 거칠어지고 2018년처럼 이렇게 약간 2013년에 테이퍼 턴처럼 같이 뭔가 충격 요인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싶으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장단기 금리차가 줄기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는 물론 장단기 금리차가 줄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바로 부러지지는 않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심지어는 작년에 무역 분쟁하에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됐었거든요. 역전된 다음에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저는 잠깐 그 얘기를 동안. 하고 싶어요. 네. 금융시장의 그 탐욕은 네. 어지간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돼도 뭐 보통 6개월 뒤에 침체가 오더라, 뭐 6개월에서 1년 뒤에 18개월 오더라, 정도. 뭐 이러면서 네. 버텨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티더라고요. 역전된 그러니까 다음에도. 제가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는 얘기를 하는 게 그때부터 위험 자산은
한 어깨쯤 왔나? 네. 한 목쯤 왔나? 네. 우리 꼭지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장기 금리 오른다고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단기 금리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권 투자를 언제 하시는 게 맞느냐?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바뀌면 그건 아까 이제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할 때일 거고 네. 채권 시장은 그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위험자산하고는 정반대 관점이죠. 그렇게 따지면 야 미국은 2023년 한 2년 정도는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겠네.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거의 제가 채권 전문가지만 네.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근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네. 국채 금리 마이너스잖아요. 그 동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독일 10년도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이고는 있어요. 네. 채권은 향후 2년 동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경기나 인구적 뭐 우리 구조적인 문제 많잖아요. 고령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지금 또 제일 고민하는 게 뭐죠? 노후.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고령 사회가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든 여러 보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개인연금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연금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금리가 얼마나 좀 추가적으로 룸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무위험 수익률, 정부가 보증해서 발행하는 뭐 국채겠죠 거의. 네. 무위험 수익률 기준으로 2%대만 보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아까 대출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생기지만 역발상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내 노후를 생각해서 장기형 상품들을 가입해야 돼요. 지금 뭐 물 들어왔을 때 화끈하게 지금 위험자산 중심으로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지금 뭐 네. 여러 투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뭐 미국에 뭐 테슬라도 사주시고 막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고 그럴 때부터는 장기형 상품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셔야 된다. 내 향후 한 1, 2년 뒤나 한 2, 3년 뒤쯤 되겠군요. 장기형 그러니까 상품에 관심. 근데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1.9%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30년짜리 국채는 2%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아까 덜 오를 빨라서.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먼저 해야 돼요. 아, 조금 더 먼저. 네. 맞습니다. 미국이 2023년 금리 인상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실은 원래 내년도 힘들 거다라고 봤다가 최근에 이 좋아지는 여건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적었고 네. 중국이 지금 통화 정책을 좀 먼저 긴축 조금 기조잖아요, 중립에 중국은. 긴축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구조조정이라든지 네. 중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 경제 수혜를 보면서 수출 개선되고 하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인상이 빠를 수 있어요. 아니, 네. 그래도 돼? 2010년에 그때도 미국 경제는 망가져 있고 중국 경제 좀 호조일 때 유럽하고 한국이 중국 보고 같이 금리를 올렸었어요. 그때 2%에서 3.25까지 그때 기준금리를 네. 미국보다 먼저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이 먼저 진행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2, 3년 내 국채 투자라든지 1%짜리 미국채 사가지고 무슨 큰 무경화를 누리겠다고 미국 채권까지 뭐 달러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네. 하면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지실 수는 있는데 내 노후라든지 장기형 상품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우리나라 금리 인상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 금리 2%대 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형이나 장기형 상품들은 이럴 때 투자해야 된다. 네. 아직 올해까지는 지금 이 유동성 파티에서 소외될 수가 없고 네. 뭐 저도 제일 요즘 들었던 슬픈 말 중에 하나가 벼락거지 뭐 벼락거지, 그런 거에 되지 않기 요즘엔 진짜 이게 뭐 투자가 아니라 그냥 생존- 박탈감 그 한편적으로 생존을 내가 위해서. 나만 독점돼 있지 않게 그래서 비트코인 샀다는 분 봤어요. 나만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자기는 모르겠대요. 뭐 이게 진짜 무슨 가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만 소외될 수 없어서 샀대요. 그런 시대를 올해까지는 극복하시고 나면 적정히 금리가 올라오면서 적정한 걸 따지고 내년에 그래서 통화 정책들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채권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장기형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금리가 변한다면 혹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서. 근데 분명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다 오르고요. 네. 가장 집값 방어를 잘하겠다는 독일도 남유럽 위기 거치고 그 뭐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나서 전 세계 집값이 제일 세게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동안 억눌렸던 게 오히려 더 폭발한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출은 분명히 은행들의 그 통제력 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민감도를 줄일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호조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캡레이트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얼마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뭐 부동산 투자할 때는 그런 목표 수익률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낮아져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와도 최근에 리츠나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네. 높았는데 미국 금리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확실히 저조해져요. 그럼 주식시장하고 움직임이 부동산하고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지금 어쨌든 경기 상승 기대와 이게 금리가 올라가도 올해 괜찮을 거로 좀 보셨는데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받을 텐데 그게 조금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은 본인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도 경기에 따라서 이게 큰데 아, 네. 그래서 금리 올라오는 것 또 나중에 금리 올라오면 우리가 지금 뭐 작년에 3%도 못 벌었지만 지금 5% 버는데 금리 뭐 1% 올라온다고 우리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속성인데 부동산은 그게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뭐 예전에 금리 인상기에 뭐 이러면 부동산 시장에 타격과 받을 수 있고 얘기했지만 17년 18년에 50bp 금리 인상에도 우리나라 그 50bp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 전혀 타격이 없었거든요. 네. 뭐 전혀라는 말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가격이 그렇게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5까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염려라든지 지금 훨씬 커진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상대적인 그 강세는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면 적정에 대한 가치가 네. 비싸고 싸고에 대한 논리들이 역으로 주식시장하고는 또 달리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아까는 분명히 적정 얘기하면 이건 비싸고 이건 싸고의 논리라고 네네. 했잖아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라고 하면서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금융 전문가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 금융 전문가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건 이건 비싸고 이건 싸다라고 하면서 적정을 논해놓고는 야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부동산 시장이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금리가 올라오면은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주식시장하고 진짜 방향이 반대인 게 굉장히 많군요. 부동산 시장은. 저도 사실 부동산을 어디 가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얘기하는 거는 어렵긴 하지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있을 거고 네. 아까 얘기드렸던 그 금리 올라온 것 때문에 가치를 받았던 적이 주식은 그래서 고밸류 주식들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네. 부동산은 고밸류에 대한 집착이 더 세질 수도 있겠다 역으로. 네. 참 시장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항상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 네. 분할 가설이 맞아요. 시장들은 다 자기들의 논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는 올라도 물가는 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부동산하고 주식도 따로 움직이고 암호화폐까지 요즘 등장해서 야 이거 뭐 자산마다 자기만의 색깔과 특색이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동성 처음 풀렸을 때는 금이 곽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럴 때 금이 효자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지금 금은 계속 빌빌대고 암호화폐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지위가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강자도 없고 이 금융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그 금융 전망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떤 점에서 어렵나요? 유행이 있어요. 유행. 늘 똑같은 논리대로만 움직이고 그러면은 뭐 모델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그냥 평생 먹고 살죠. 근데 그 모델의 변수라든지 그 유행 그래서 사람은 그 유행을 쫓는 동물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유행을 어떻게 쫓을지 좀 여러 가지 많은 힌트를 좀 얻은 것 같고요. 자 베스트 채권 애널리스트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